쉽게 말하면 목을 중국과 러시아가 꽉 조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몽골은 옴짝달싹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자원은 넘치는데 그 자원을 비싸게 팔 수가 없고, 또 비싸게 팔려고 해도 그것을 가지고 나갈 나라가 없고, 중간에 이 운송료가 워낙 높아지니까, 그래서 몽골 사람들이 농담으로 금방석 위에 앉은 거지라고 하는 농담을 할 정도로 동국대에서 몽골사를 강의하고 있고 중앙아시아회 회장을 역임했고요. 지금은 몽골학회 몽골학 편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장구라고 합니다. 먼저 이제 몽골의 영토와 인구를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는 156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래서 남북한을 합친 것이 우리가 지금 22만 제곱킬로미터니까 7배가 넘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5,200만 가까이 되는 대한민국만 인구가 있는데 비해서 몽골은 지금 350만의 인구이고, 이것도 사실은 20세기에 거의 뭐 한 7배 늘어난 거네요. 왜냐면 20세기 초에는 몽골 인구가 50만이 채 안 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350만까지 늘어났고, 땅이 넓고 인구는 적은데 많은 게 있죠. 가축이 많아요. 가축이 지금 거의 7, 8천만 마리가 있어요. 때문에 이 동물을 키워서 유목을 해서 몽골인들은 먹고 삽니다. 그래서 유목민이에요. 몽골의 경제력을 따지면은 뭐 GDP 작년 말 기준으로 사실은 235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1인당 5,000불이 안 되는 그런 GDP인데, 사실은 우리나라 1인당 GDP의 한 5분의 1밖에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부의 격차는 있겠지만은 한 4,600불 정도면은 몽골인들에게는 부족하지만은 아직은 견딜 만한, 또는 먹고 살 만한 그러한 GDP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가축에서 나오는 고기, 그리고 유제품, 이런 것들이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아직은 뭐 가난하지만은 절대 빈곤은 아닙니다. 몽골에는 뭐 사실 엄청나게 많은 지하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20세기에 사회주의 시절에는 소비에트 연방, 독립국이긴 하지만은 사실은 16번째 위성공화국이라 할 정도로 소련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던 시기에 이미 몽골의 모든 지형을 다 탐사를 했어요. 그래서 몽골의 어떤 지하 자원이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몽골 지도 또는 러시아에서 다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석유, 석탄은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구리, 그리고 구리와 함께 나오는 것이 뭐냐면 금이에요. 그래서 몽골에서 금이 엄청나게 많이 생산이 됩니다. 그리고 우라늄을 비롯한, 또는 텅스텐 또는 형석이라고 하는 철광석을 녹일 때 쓰이는 광물도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요즘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히토류도 사실은 몽골의 부존 자원으로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있는 것만 알지 개발을 해서 그것을 가공을 해야 되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몽골이 걸리는 겁니다. 캔 광물을 가공을 해서 팔아야지 비싸요. 그런데 몽골은 원자재를 팔 수밖에 없는 기술력이 그만큼 아직은 높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외국의 투자를 받아야만 되죠. 그럼 외국의 투자를 받게 되면은 몽골의 지하 자원을 외국 자본이 광물을 캐서 그 이익을 거의 반반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두 나라밖에 없어요. 몽골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두 강대국, 하나는 중국, 하나는 러시아. 몽골에서 지하 자원을 철도로 가져갈 수 있죠. 그런데 우리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은 알고는 있고 채굴할 수 있는 기술은 있는데 그것을 가져올 통로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됐어요? 광물의 자원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면 가치가 이제 그렇게 높아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지리적인 위치가 몽골에게 아주 불리한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자원은 넘치는데 그 자원을 비싸게 팔 수가 없고, 또 비싸게 팔려고 해도 그것을 가지고 나갈 나라가 없고, 중간에 이 운송료가 워낙 높아지니까, 그래서 몽골 사람들이 농담으로 금방석 위에 앉은 거지라고 하는 농담을 할 정도로 몽골이 지하 자원은 많은데 부강한 국가가 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이죠. 쉽게 말하면 목을 중국과 러시아가 꽉 조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몽골은 옴짝달싹을 못하고 있고, 그래서 몽골이 이제 제3의 이웃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중국과 러시아가 첫 번째, 두 번째이고, 그 이외의 다른 나라들과 계속 외교적인, 경제적인 관계, 문화적인 관계를 더 많이 연결하려고 하는 것이 몽골의 기본 정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중국과 러시아 두 나라에게 손발이 잡혀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몽골 경제력의 거의 뭐 8, 90%는 중국에게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모든 공산품은 거의 다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몽골에서 팔 수 있는 지하 자원은 중국으로밖에 수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몽골이 중국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중국은 몽골에게 가장 중요한 이웃이 되는 것이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중국의 외교 정책은 기본적으로 전 세계는 다 중국에게 종속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중국의 수천 년에 걸친 정책이었고 역사 인식이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몽골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중국이 열어줄 까닭이 없죠. 반대로 몽골이 중국에게 더욱더 종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 거죠. 혹시 석탄을 비행기로 실어온다 그러면은 그 석탄 값의 수십 배, 수백 배가 연료로 들어갑니다. 금 같은 경우는 물론 양이 적기 때문에 가능하죠. 금이나 또는 뭐 우라늄이나 또는 히토류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도 양이 적고 희귀한 또는 고부가가치의 이러한 광물들은 몽골이 비행기 수출할 수 있죠. 우리도 사실은 그러한 쪽에서 몽골에 많이 접근을 해야 되고요. 또 그래서 몽골에 더 큰 투자를 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뭐 로마 제국도 그렇고 몽골 제국도 그렇고 세계에서 어떠한 제국도 영원한 제국은 없습니다. 몽골 제국 같은 경우도 사실은 영원할 줄 알았죠. 13세기에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칭기스칸의 후손들 간의 권력 다툼이에요. 세계를 정복하면서 자식들에게 손자들에게 계속 땅을 나눠줬다기보다는 사람을 나눠줍니다. 이 지역은 너의 소유물로 하라. 그래서 거기에서 나는 것은 네가 소유하라 라고 해줬는데 대를 거듭해 내려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작게 잘라지겠죠. 예, 그리고 그 자식들 또는 형제들 간의 전쟁과 권력 다툼이 생깁니다. 물론 몽골 제국의 데칸의 자리도 권력 다툼이 심했어요. 근데 이것이 14세기를 넘어서면서 파편화, 그러니까 원심력이 엄청나게 작용을 하면서 몽골 제국이 작게 분열 양상을 띄웁니다. 그리고 거기에 몽골 사람들뿐만 아니라 몽골 제국을 운영했던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몽골인이 아니라 몽골인을 도와서 몽골 제국을 같이 운영했던 사람들. 예를 들면 북중국의 한인들. 이 사람들이 몽골 제국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중국을 운영하는데 이 사람들이 절대적인 도움을 줘요. 마찬가지로 무슬림들이 몽골 제국의 재정, 회계, 무역을 담당을 해요. 왜냐면 몽골인들이 그걸 못하니까. 그리고 군사력으로서 몽골인들보다 또 더 많은 세력으로 몽골 제국에 들어온 사람들이 킵차크 사람들 또는 투르크 계통 사람들이 또 몽골 제국 운영에 엄청나게 도움을 줘요. 그러니까 데칸은 몽골 사람이고 지배층은 몽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과 공동으로 몽골 제국을 운영했던 이런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고려에서 몽골로 끌려갔던 공녀들도 그 권력 다툼에 끼어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기왕후 같은 경우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몽골 제국 운영을 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중앙의 데칸의 권력이 약해지게 되면은 통합력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고 분열이 되면서 중국은 명나라에게 또 서아시아, 중앙아시아는 다 그 현지 사람들에게 몽골 제국이 다시 분열되면서 이제 정권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랬던 몽골이 몽골 초원으로 들어와서 이번에는 몽골 초원에 돌아온 사람들과 또 기존에 몽골 초원에 살고 있던 몽골 유목민들 사이에 또 권력 다툼이 생겨요. 왜냐면 떠났던 사람들이 몽골 초원으로 돌아오니까 몽골 초원에 있던 사람들은 너희들은 나갔던 사람들 아니냐. 예, 우리는 몽골 초원을 지켰던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 사이에 또 세력 다툼이 생겨요. 그리고 그 세력 다툼을 명나라가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과거에는 몽골의 지배를 받았던 여진의 후예인 만주, 청나라가 건국이 되면서 몽골을 또 서서히 내몽골부터 북몽골, 서몽골까지 차례대로 정복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1910년대까지 청나라가 몽골을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청나라가 1911년 신해혁명으로 멸망하게 되죠. 그러자 몽골이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우리가 만주 청나라의 지배로부터 독립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중국에는 중화민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가 서면서 우리가 청나라의 정통성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몽골은 우리 중국 땅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몽골이 열심히 독립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중화민국에 군대가 들어가서 몽골의 독립을 철폐시켜버려요. 너희 원래 우리 땅이야. 우리 역사야. 그러자 몽골에서는 이번엔 어떻게 하느냐면은 러시아를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끌어당겨서 결국 1911년에 독립을 선언했던 것이 1921년에 독립을 완성을 합니다. 그런데 독립을 이뤘으나 누구의 도움으로 독립을 이뤘죠? 러시아의 도움으로 독립을 이뤘고 결국 러시아가 소비에트 연방으로 1917년 혁명으로 공산화가 되면서 몽골은 1924년에 아시아 최초, 세계에서 두 번째 사회주의 국가로 탈바꿈을 합니다. 그때부터 1924년부터 92년까지 몽골이 사회주의 국가로서 운영이 됐던 것이고 소비에트 연방, 러시아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에 놓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 당시 한 60, 70년 동안 러시아어, 러시아 문화, 러시아 군사력, 러시아 경제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뭐 지금 중국과 몽골 사이에 사실은 힘의 균형이 차이가 엄청나죠. 중국은 지금 인구가 14억에서 15억이 되는 나라고, 그 다음에 몽골은 인구가 350만 명인데, 또 내몽골에 400만 명의 몽골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중국 국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거는 뭐 수천 년에 걸친 중국의 EEJ 정책으로 인해서 중국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분열을 시킵니다. 결국은 내몽골 자치구도 원래는 몽골과 통합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리적으로 고비 사막에 가로막혀 있어요. 그리고 이 내몽골 사람들은 중국에 가까운 지역에 살아요. 그리고 지금 몽골은 고비 사막 너머의 독립국인 거죠. 사실은 내몽고 자치구가 중화인민공화국보다 2년 먼저 내몽고 자치구를 성립을 해요. 1947년에. 그랬던 내몽고 자치구가 결국 신중국이 1949년에 성립되면서 그 신중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내몽고 자치구에 한족이 2천만 명이 넘어요. 예, 몽골족은 한 4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뭐 투표를 할 수도 없고, 당연히 몽골 사람들 사이에서도 몽골어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중국어를 배우는 것이 훨씬 경제적으로 이득이기 때문에 할아버지와 손자가 대화가 안 되는 거죠. 할아버지는 몽골어밖에 모르고 손자는 중국어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제 부모 세대가 그거를 중간에서 몽골어도 하고 중국어도 하는 그 중간에 부모 세대가 연결을 해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중국에 있는 소수민족들이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지금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이고, 역사적으로 본다면은 몇십 년, 길게 봐야 50년 내에 다 중국어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예, 그러면 자연적으로 뭐 중국 땅이 되는 겁니다. 몽골어 금지 법률이 반포되었을 때 엄청나게 많은 저항이 있었죠. 뭐 데모도 했었고 그랬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중국 역사와 몽골 역사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언어가 사라지고 그 소수의 민족들이 다 중국화 또는 한화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예, 버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또 중국은 그 과정을 수천 년 동안 정책을 시행해 왔기 때문에 또 그들에 대해서 중국이 엄청난 기록을 남겨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알려면은, 사실 여러분들 한국 고대사를 알려면은 중국 사서가 없으면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록을 남겨놓지 않았는데, 고대사에 대한 기록을. 그런데 중국은 체계적으로 수천 년 동안 동서남북에 있는 다른 나라에 대한 역사 기록을 엄청나게 남겨놔요.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뭐냐면은 결국은 다 우리 중국의 땅으로 중국의 역사로 만들겠다는, 이게 중국의 역사 인식이에요. 우리도 과거에 한문으로 중국의 하늘 아래 살았었죠. 그래서 지금도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우리가 이제 갈등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나중에 중국이 강대국이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우리는 또 아니다, 미국이 영원할 것이다. 이런 이 둘 사이에서 지금 어떤 사람들은 중국 쪽에, 어떤 사람들은 미국 쪽에 이렇게 한쪽으로만 기울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가장 위험한 인식인 것이죠. 우리는 다 알아야 돼요. 다양한 언어, 또 다양한 강대국들과 외교 관계, 이런 것들을 잘 해야만 살아남지, 안 그러면은 아마도 어떤 나라의 식민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가장 첨예한 위치에 놓인 나라가 한반도이고 특히 대한민국인 것이죠. 제가 이제 몽골 전문가이기도 하지만은 앞으로 21세기에 우리에게 가장 우호적이고, 몽골도 우리에게 우호적이지만 우리도 몽골에게 가장 우호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하자원과 식량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몽골의 지하자원을 우리가 개발하고 대신 팔아주고 가공해주고 그러한 기술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몽골의 초원에 또는 강가에 엄청난 농사를 지을 수가 있거든요. 물론 그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 몽골인들에게는 조금 마뜩찮은 그러한 일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몽골과 한국이 같이 잘 살 수 있다면은 몽골인들도 충분히 이해를 했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우리도 지금 몽골에 엄청난 지금 농작물 재배 시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몽골의 강가나 수자원이 좀 풍부한 곳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개발을 해서 우리가 식량도 몽골과 나눌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